인연을 고약다 마시고 고약한 년이 된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일단 이제 와서 괜히 무슨 소리?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사랑을 배반하고 돌에 팔린 인연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것은 제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어째? 네 죄가 아니야? 이 천하의 뻔뻔하고 흉악한 예인년 같으니 인연아, 사랑을 배반하는 것도 네 죄가 아니라고 하자. 돈에 팔린 것도 네 죄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나 분하고 원통하다. 내가 팔려온 이곳, 아니 돈으로 나의 사랑을 뺏어가고 그 돈으로 너를 산 그놈은 일성을 통하여 나의 둘도 없는 빅마의 부엇이었단다. 네? 여보세요. 그것이 참말씀입니까? 아,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야. 사람의 잘못이야. 부모의 오만 명령이, 아니 야물과 문벌이.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과 중마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야, 이제 와서 괜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에 팔린 년이면 돈을 주면 상했지. 자, 돈이다, 돈. 이 돈의 값어치만 진 게 정제를 비어 팔아라. 나는 이것으로서 네게 대한 복수와 배반한 친구에게 분풀이를 하라는 것이다. 자, 인연아, 거절해라. 놔주세요. 당신은 나를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지만 저는 결코 더러운 짓을 한 것은 없습니다. 놔주세요. 나는 남의 아내 올시다. 나에게는 정조가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아내가 달아나려면 달아날 도리가 있느냐? 인연아, 가자. 아, 네. 당신 말은 무엇이든지 들을 테니 잡은 것만 놓아주세요. 숙장. 방금 우리는 1930년대 레코드에 수록된 막간극 한 토막을 감상했습니다. 작가는 이른바 그 당시에 대중연극 메카라 불리워지던 동양극장의 전속 작가 겸 연출가 박진이었고, 출연자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름난 유행가 가수 최규엽과 이희안이었습니다. 네, 동양극장은 우리나라 무용계의 선구자인 배구자와 그녀의 남편 홍순원의 돈키호테식 발상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동양극장은 서대문 고개 비탈길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지 488평. 그 당시의 전차는 영천까지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극장터 주변에는 집도 몇 채 없었고 배추밭이 널려 있었으며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길로 변하곤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땅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허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참 지독하십니다. 어떻게 삽질을 하면서 왼쪽에 허리도 한번 못 피게 하십니까? 빨리 좀 하잔 말이오, 빨리! 도대체가 은행 이자는 여유를 갖고 갚을 수가 없단 말이오. 홍순원은 아예 작업 현장에다 야전 침대까지 갖다 놓고 시시콜콜 공사 감독을 하려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 야쿠자 와케지마를 통해서 간신히 상업은행 빚 19만 5천 원을 대부받아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니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밤에도 여기서 주무셨나 보군요. 하여간 이 공사판 인부들이란 그저 눈치만 싸다니까요. 내가 잠시만 자리를 뜨면 빈둥빈둥 놀기만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장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최독견으로 본명은 최상덕인데 배구자의 인척이었습니다. 동양극장 건립공사 기간은 1년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천여 명을 수용하는 극장에 대변소가 하나뿐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극장이란 곳이야 연극 보러 오는 것이지 어디 용변 보러 오는 곳입니까? 그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동양극장에는 변소 시설이 없다 하고 소문만 나면은 설사 환자나 배 아픈 환자들은 아예 입장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말하자면 홍순원 사장은 예술 사업에는 뜻이 없었고 처음부터 흥행에만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 폭도 어떻게나 좁게 만들었던지 엉덩이가 큰 사람은 도저히 앉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객석만 늘리려는 욕심에
분장실과 소도구실도 마련하지 않아서 결국은 극장 뒤에 있는 낡은 집 한 채를 매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 극장을 본따서 지은 동양극장은 373평의 건평의 2층 건물로서 객석이 650여 석에 회전 무대와 호리존트까지 갖춘 조선 최초의 최고 연극 전문 극장으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애쓴 보람이 있어서 이렇게 극장이 지어졌군요. 막상 극장을 다 짓고 보니 또 새로운 걱정이 앞섭니다. 왁개지마상이 빌려준 은행 돈을 하루빨리 갚아버려야 이 극장이 정말 우리 극장이 되는데. 다 잘 될 거예요. 조선의 전 연극인이 도와줄 텐데요, 뭐. 그나저나 윤백란 선생님이 이 극장 이름을 동양극장으로 지어주셨는데 당신 마음에는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극장이란 이름을 붙이면 총독부가 공연이 싫어할는지도 모르니까요. 사장 홍순호는 승방비곡이란 소설을 쓴 바 있는 최독견을 동양극장의 총지배인으로 앉히고 서둘러 운영진을 갖춤과 동시에 개관 공연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35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동양극장의 개관 공연은 배구자 악극단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레파토리는 만극 멍텅구리 2세, 촌극 월급날, 무용극 급수차, 그리고 무용 아리랑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개관 공연에는 관객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동양극장은 최독견을 앞세워 극단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동양극장의 연구생으로 연극배우가 됐던 현존 원로 연극배우 호설봉 씨의 증언집에서 최독견의 프로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선생은 독고독이란 필명도 가지고 계셨다. 언론인이며 소설가이고 연극인이었던 선생은 일찍이 상해 일일 기자로 언론계에 몸담은 이래 중해일보 문예부장, 평화신문 부사장을 지내셨고 승방비곡 등의 소설을 집필하셨다. 그래서 연극인으로보다는 소설가로, 소설가이기보다는 언론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최독견 선생은 기자다운 날카로움, 소설가다운 섬세함, 연극의 아버지 같은 자상한 면모를 두루 갖추고 계셨던 분이다. 최독견과 홍순호는 먼저 젊은 연출가 박진과 일본 스키지 소극장의 유일한 조선인 배우 홍혜성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춘좌란 극단을 조직, 박재행, 서월영, 황철, 시명 등의 중견 배우와 김선초, 차옥녀, 지경순, 김선영 등의 여배우를 전속으로 묶었습니다. 한편 전속극단을 조직하면서 동양극장은 사상 최초로 배우 월급제를 실시, 1급에 60원, 2급에 45원, 3급에 30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순사의 월급이 25원 하던 때였습니다. 극단 청춘좌는 창립 공연으로 최독견의 소설 승방비곡을 각색 공연했습니다. 다행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 선생님, 예, 사장님. 아무래도 극단을 하나 갖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은 극단 두서너 개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지방 흥행도 해야 할 판인데 극단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차차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사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미루다가는 은행 이자도 못 갚고 배우들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청춘좌는 비극 전문 극단으로 키우고 따로 희극 전문 극단과
역사극 전문 극단도 키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극장의 홍순원 사장은 철저한 흥행사일 뿐 연극운동가나 기타 무대 예술인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홍 사장은 천재입니다. 비극전담극단 청춘좌, 희극전담극단 희극좌, 역사극 전문극단 동극좌. 지배인 최독견으로부터 홍 사장의 뜻을 전해들은 연출가 박진은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다음번에 막간자도 만들어야 할 테고 음악자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것 봐, 박진. 우리 동양극장 순수 아마추어 연극이나 소수 에리트만을 위한 연극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고. 물론 우리는 직업적이고 대중적인 연극을 해야 하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양극장은 초창기에 청춘좌 외에 동극좌와 희극좌란 극단까지 조직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극은 먹혀들지가 않아서 결국 희극좌와 동극좌를 합병, 호화선이란 극단을 출범시키게 됐습니다. 호화선의 단원으로서는 연극계의 산증인이다시피 했던 변기종을 중심으로 하지만 송해천, 박영신, 전정희, 서과불, 손일평, 김원호, 박옥초 등등 그야말로 당대에 내노라 하는 전 연기자들을 묶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동양극장의 인기는 충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사람은 동양극장의 연극 한 편쯤을 관람하고 내려가야만 서울 구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신발을 신으세요. 이제 바닥이 이렇게 깨끗한 데서 어떻게 신발을 신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동양극장의 바닥에는 윤기나는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은 입장료 50전을 내고 극장 현관을 들어서면서 성큼 신발까지 벗었다는 에피소드도 남겼습니다. 동양극장은 연중무휴 공연에 창작극 위주 공연이었습니다. 연극 공연은 통상 저녁 7시 공연이란 전통도 동양극장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극본난이었습니다. 대개 5일 만에 공연 레퍼토리가 변경되기 마련이었으니 배우들 또한 눈코 뜰 새가 없이 연습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구, 이운방, 송영, 임선규, 김건, 김영수 등 당시 최고의 대중극작가들이 동양극장의 전속 작가로 묶여서 직업적으로 극본을 써대기에 바빴습니다. 뭐야? 아직도 이성우 선생이 안 나타났다고? 안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방불명인데요. 행방불명? 네. 이 선생님이 잘 묵으시던 여관에도 가봤는데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잘 다니시던 유곽마다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벌써 선전은 다 나갔는데 언제 어떻게 그분을 찾아서 작품을 빼내고 언제 일문으로 번역을 하고 언제 연습을 한단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상황이 이쯤 되면 이서구에게 작품 집필을 의뢰했던 박진으로서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이 고범이 날 죽여들었구만. 박진입니다. 날쌔 고범이라고. 이 선생!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황금루에 있지. 황금루는 지금의 원효로 어디쯤일 것이라고 훗날 박진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루란 조선인 기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 아마 그 박쥐는 날 찾아가야 될걸. 이 선생! 그래서 말인데 날 찾아가려면은 돈을 한 30원쯤 갖고 와야 할 것세. 말하자면 급한 극본을 써야 할 장본인 고범 이서구는 한가하게 기생요리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박쥐는 그래도 돈을 꾸려서 원효로로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구 얼굴에다 대고 실컷 욕설이라도 퍼붓겠다고 방문을 열어젖힌 박쥐는 다시 또 넋을 잃고 말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서구는 기생 5, 6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기생들은 저마다 눈이 벌게서
손에 손에 물기 찬 손수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들 뜻에 따라서 이 연극 속의 기수라는 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할 테다. 응? 자, 기수 이름을 죽이랴 살리랴. 죽여. 죽이라고? 네. 그래. 너희들이 뜻이 그렇다면은 나는 이놈을 죽일 테다. 근데 연극에서는 죽이는 방법도 중요하거든. 도대체 이놈을 어떤 방법으로 죽이랴? 총으로 탁 쏘아서 죽여요. 아니에요. 칼로 찔러 죽여요. 능지 처참을 해줘요. 아니, 그보다는 감옥에 가두고 종신징역을 매겼다가 사형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선생! 아, 박진! 계산을 끝냈으면 잠시만 기다리게. 연극이 지금 클라이막스에 다다랐거든. 그래서 뽑아낸 그 극본이 연극으로 상연됐을 때 서울의 조선 기생들이 줄지어 구경을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연극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듯이 때로는 무대 위에 상연되는 한 편의 연극보다 그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 무대 밖에서 벌이는 갖가지 에피소드들이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통상 비극 한 편과 희극 한 편을 연중무휴로 공연했던 동양극장의 경우 일반 관객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갖가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그렇습니다만. 아, 예. 아, 제가 지배인 최덕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동양극장의 지배인 최독견은 느닷없이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동양극장은 왜 이러는 거요? 예? 아니,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동양극장은 돈까지 위조하려 들었습니까? 돈까지! 돈을 위조하다뇨?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은 없다고요? 연극에서 주인공이 돈을 허공에 뿌려야 할 장면이 있는데, 진짜 돈을 허공에 뿌릴 수는 없고 해서 가짜 돈을 인쇄한 적은 있습니다. 여보세요, 최독견 선생. 이 돈을 누가 가짜 돈으로 보겠어, 이걸? 여길 보십시오. 조선은행이란 글씨 대신에 동양극장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글쎄, 눈을 까짓고 들여다보면은 그런 줄은 알겠는데,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느냔 말이. 이 돈 때문에 무슨 사고라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무슨... 당신네 극장에서 어떤 구경꾼이 이 돈을 주셔서 저기 염천교 근방 가게에서 담배랑 물건을 사갔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염천교 근방 가게가 손해본 것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물론입니다. 저희 동양극장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 접수된다면 응당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직녀 얘기를 연극화했을 때는 무대 위에다 금강산 구룡폭포에 물 쏟아지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무대 장치가 원우자는 여름이었으므로 관객들을 시원하게 해줄 겸 무대 바닥을 뚫고 소방 호스를 이용 천정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차마 그 극장 지하실 광경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기랄. 이 관객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를 테지. 야야야, 잔소리 말고 빨리 물이나 퍼내. 연극배우 하러 왔다가 겨우 지하실 물이나 퍼내고. 에이, 자식, 이거 군소리 참 심하구나. 야, 그런데 말이야, 이번 연극에서는 지경수 선배님이 관객들을 녹여준대. 어제는 폭포 밑 바위 틈에서 살짝 젖가슴을 보여주니까 관객들이 숨도 못 쉬었다지 뭐냐. 응? 그래서 오늘 공연에서는 물이 장차잖아. 이런 제기랑 목욕 한번 되게 오래 하는구만.
한오이라고 했던가?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말이다. 엄마. 저 같은 기생한테 하는 부탁 들으나면 안 하죠.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일 밤에 말이다. 우리가 일본 경찰 한 사람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네가 책임지고 그 사람 간을 좀 녹여줬으면 하는 부탁이야. 제가 일본 수사를 녹여요? 아니, 제가 왜요? 보답은 우리가 충분히 해줄 요량이란다. 그럼 전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네요. 이 말들이 무슨 수작인고 하면은 동양극장에서는 단종회사를 공연해야 하는데 검열 통과가 미심쩍어서 일본인 검열관을 구워 삼기로 작전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저런 작전 끝에 단종에서는 무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또 이왕직의 공연 중지 요청으로 8일 만에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황철씨! 황철씨! 당시 동양극장의 최고 인기 배우 황철 씨가 엮어낸 에피소드 한 토막도 여기서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주연 배우가 어디 간 거야, 이거? 연극 황진이 공연 때 황철은 황진이한테 유혹당하는 지족선사 역을 맡았습니다. 그랬는데 첫 공연에 막이 내린 다음에 황철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 황철이! 왜 그러고 담 밑에 누워있는 게? 어디 아파? 아프면 얘기해, 약을 사올 게 아니야. 박 선생님, 남자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니. 도대체 지금 자넨 무슨 소리를 하자는 게요? 박 선생님, 이 얇은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있는 황진이 지경선 말씀입니다. 그 밝은 조명 안에서 그 여자의 풍만한 육체를 한번 지켜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럼 자네... 네, 나도 인간이고 나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연극 황진이 흥행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 그래. 에? 무대 위에 선 상대역 배우가 이렇게 녹아 떨어질 지경이네. 잠시 문제의 그 황진이가 공연됐던 당시 1936년 8월 1일자 매일신보의 문화민 기사를 참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도 3편의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박월탄작 박진각색, 명기 황진이, 사막 5장, 일명 황진이와 망석중, 송도의 삼절을 일컫되 박연의 명포와 화담의 도학과 황진이의 미색이라 한다. 황진이는 절세의 걸물로 요염한 탓으로 이름 모를 총각이 병이 들어 황진이를 부르며 죽었다. 그는 깨달은 바 있어 기생이 되어 묻 사나이를 주무르고 녹였다. 그리하여 그는 30년 벽을 향하고 돌을 닦아 성불이 되었다는 지종 맞아 주물러 망석중을 만들고야 말았다. 이 절대 요염한 황진이의 일생일대기를 한 폭의 그림같이 가장 극적 장면만을 표현하였다. 이것이 황진이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상연하는 것으론 처음이다. 이윤방작 비극, 애욕, 이막. 애욕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슬픔과 모든 비극을 짜내주고야 만다. 여기 한 모퉁이 애욕으로서의 비극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눈물 없이 볼 수 있으랴. 느끼는 바 없이 볼 수 있으랴. 우리는 다 같이 인간된 까닭에서도 동정하고 서로 짐작해주자.
그리고 화산 확인, 즉 이서구작 희극 신구 충돌 2장. 그러나 뭐니 해도 동양극장 최고 최대의 흥행 레파토리는 역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였습니다. 그 극본은 작가 지망생인 임선규의 작품으로서 그 작품을 먼저 읽어본 박진과 추덕견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을 홍순원이 발견, 무대화됐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 작품 공연 전후의 많은 얘기들은 이미 이 시간에 충분히 소개해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시 동양극장의 전속 여배우였던 김선영의 유행가 한 편을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영일 작사 달의 기약. 모르긴 해도 여배우 김선영의 노래는 실로 모처럼 대하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워라 가신 분이 어디 계신가. 나는 날 두고 홀로 외사라. 홀로 거기 약을 메고 가보니 날 보고 아픈 마음 끝이 없더라. 하루라도 다없는 날 어디 있는가. 님의 기약을 기다릴 날이 없어라. 햇살 버른 날 그 몸부리니 날 보고 아픈 마음 끝이 없더라. 자, 듭시다, 임 선생님.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 마련이지만 술 맛이 나는 상대가 있는 반면에 술 맛이 떨어지는 상대도 있단 말씀입니다. 네. 그런 뜻에서 말을 하자면은 난 임 선생님과 술 마실 때마다 가장 신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홍 사장님, 이 선생님이 바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쓰신 작가 임선규 선생님이시죠? 예, 너 춘날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기생노릇 제대로 해먹겠냐? 임 선생님, 다음 작품은 또 어떤 거예요?
또 우리 기생들 펑펑 울려줄 수 있겠어요? 네?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너무 격조 없는 연극 또는 예술성만 부러지는 연극도 문제지만 동양극장의 홍순원 사장처럼 너무 상업성에만 치우치는 연극을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모르는 소리들만 씨부렁거리는데 예술 좋아하지들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들 예술만 좋아하면은 나한테 월급 안 받고 우리 동양극장에서 연극할 사람 누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사실 연극의 상업성에만 너무 치중하는 홍순원 사장과 지배인 최덕견, 박진, 홍혜성 등 이른바 연극 예술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극장 일에만 매달려 속을 썩히지 마시고 저 따라서 일본이나 한 바퀴 돌아오십시다. 아니, 당신 순회 공연길에 동행을 하자고? 네. 엄격히 말하자면 동양극장의 실제 사장은 배구자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배구자는 늘 자신이 지향했던 무용관계 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동양극장의 운영에 그녀의 입김이 작용했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부부이면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 일본 공연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극장 사장 홍순원. 그는 벌써 은행 빚도 갚았고 연극을 통해서 꽤 많은 돈도 벌었는데 그렇게 아내를 따라 일본에 건너갔다가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그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극장일에 너무 골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순원이 죽자 동양극장은 자연 최덕견, 박진 등의 운영체제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간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꿈을 마음껏 펼치려 들었습니다. 동양극장이 출범한 지 꼭 2년 반 만인 1938년 5월이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최 사장. 아니, 거리 선전을 없애겠다니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여기 경성의 동양극장과 지방 무대는 천지 차이라고요. 배우는 반드시 무대에서만 봐야 신비감이 생기는 것이라 해서 그들은 배우들이 뚱땅거리고 거리를 누비는 가두선전 방식을 없애기로 했던 것입니다. 임선규 씨, 누가 뭐래든 당신은 우리 동양극장에다 가장 많은 돈을 벌어준 전속 작가니까 특별 상여금을 드리고 싶소. 여기 있어, 2,000원. 월북한 여배우 문예봉과 동거 중이었던 임선규는 그 돈으로 근사한 집을 한 채 사고도 1,000원이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황철 씨, 명배우는 멋을 좀 내야 하는 거요. 자, 여기 있어, 특별 상여금 2,000원. 물론 최독견의 이러한 뜻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혹이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연극만 고집하느라고 기생연극도 집어치우게 했으니 동양극장의 고정관객 기생 500명의 발걸음까지 뚝 끊어져 버렸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최덕견은 큰손답게 극장 경영 1년 반 만에 19만 원이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만주 안동으로 도망쳐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권자들은 곧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최덕견의 개인 재산을 추적해 보았으나 놀랍게도 그의 사유 재산으로서는 오막살이 집안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8월 24일에 동양극장은 채권자들 손에 넘어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동양극장 설립 당시부터 4년 동안 연출부에서 일했던 홍혜성 씨는 훗날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양극장의 연극 전성시대 연극은 관중에게 예술적 흉락과 인식의 개선과 지적 자극의 원천으로서 하나의 교화기관의 문화사업이었다. 그들의 극운동은 자연주의적 내지 사실주의적 연출 방향에서 출발하여 낭만주의의 준비시대였다. 끝으로 동양극장의 전속 배우였고 여배우 문정복의 남편이었던 남혜림, 즉 양백명의 가사로 된 유행가 꽃피는 마을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노래 강남주, 반주는 콜롬비아 관현악단입니다. 서북산정 그림 같은 온매 비춰다 나려감은 속눈썹에 감춘 눈물아 왜 우느냐 술잔을 들며 왜 우느냐 내 사랑이 못 믿어워 내가 우느냐 앵도 같은 입술에는 노래가 좋다 산허단쯤 맺은 가슴 감춘 소름아 왜 우느냐 가야금줄에 왜 우느냐 떠나가는 날 못 잡아 내가 우느냐 붉은 연지 피는 봄엔 웃음이 좋다 꼬들꼬든 검은 머리 감춘 사연아 왜 우느냐 내 손을 잡고 왜 우느냐 이 한밤이 속절없어 내가 우느냐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동양극장의 흥망성쇠. 지금까지 출연 강구환, 최덕희, 장광, 문관일, 이재용, 홍시호, 강수진, 강은영, 황재경, 임난.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최경상, 이경신,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명웅이었습니다.